세계를 지배하는 혈통의 진실. 안녕하세요. 숨겨진 비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역사 교과서에서 배운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세계 경제와 정치를 움직이는 진짜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특정 혈통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른바 13가문이라 불리는 이들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18세기 유럽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744년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게토에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마이어 암셸 로스차일드. 그는 단순한 고물상의 아들이었지만 희귀 동전 거래로 명성을 쌓으며 결국 헤센 공작의 재정 고문이 되었습니다. 마이어의 진짜 천재성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5 아들을 유럽 각국의 주요 도시에 전략적으로 배치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빈, 런던, 나폴리, 파리. 유럽 주요 금융 중심지를 하나의 가족 네트워크로 연결한 최초의 다국적 금융 제국이었습니다. 1815년 워털루 전투. 나폴레옹과 웰링턴 공작의 대결이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비둘기 통신망으로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영국 정부보다 24시간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침통한 표정으로 영국 국채를 대량 매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공황에 빠졌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판다는 건 영국이 진 거라는 신호였으니까요.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국채를 헐값에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거래소 곳곳에 배치된 로스차일드의 대리인들은 조용히 국채를 대량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영국의 승리 소식이 공식 발표되자 국채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로스차일드 가문은 영국 국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누가 왕좌에 앉든 상관없다. 화폐를 통제하는 자가 진짜 권력을 쥔다. 19세기 내내 로스차일드 가문은 유럽 각국에 전쟁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어느 나라가 이기든 로스차일드는 이익을 보는 구조였습니다. 로스차일드만이 아닙니다.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13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록펠러 가문. 1870년 존 디 록펠러는 스탠더드 오일을 설립했습니다. 경쟁사를 인수하고 철도 회사와 비밀 계약을 맺어 운송비를 할인받았습니다. 가격 덤핑으로 경쟁사를 파산시킨 뒤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사용했죠. 결국 미국 석유 산업의 90%를 장악했습니다. 1911년 연방대법원은 스탠더드 오일을 34개 회사로 분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할로 록펠러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오늘날 엑슨모빌, 쉐브론이 모두 스탠더드 오일의 후예입니다. 록펠러 가문은 체이스 맨해튼 은행을 통해 금융계를 지배했고 록펠러 재단은 의학, 교육, 과학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녹색 혁명을 주도해 제3세계 농업을 변화시켰고 인구 조절 프로그램에도 막대한 자금을 댔습니다. 모건 가문. JP 모건은 미국 금융의 황제였습니다. 1895년 미국 정부가 금 부족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을 때 모건이 개인 신용으로 정부를 구했습니다. 1907년 금융 공황 때도 자신의 저택에 주요 은행가들을 불러 모아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켰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한 개인이 국가 경제를 좌우하는 건 위험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1913년 연방준비제도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오히려 모건과 록펠러 같은 은행가들이 공식적으로 통화 발행권을 장악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듀폰 가문은 1802년 화약 제조로 시작해 미국 역사의 모든 전쟁에서 이익을 봤습니다. 남북전쟁 때는 남북 양측에 화약을 팔았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군에 40%의 폭약을 공급했습니다. 전후에는 나일론, 테플론, 케블라를 발명했습니다. 러셀 가문은 예일대학교의 비밀 결사 스컬 앤 본즈를 설립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부자, 존 캐리 국무장관이 모두 회원이었죠. 매년 15명만 선발하며 의뢰는 극비로 유지됩니다. 케네디 가문의 조 케네디는 금주법 시대 밀주 거래로 부를 쌓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1929년 대공황 직전 주식을 팔아 재산을 보전했습니다. 아들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이들이 실제로 세계를 어떻게 통제한다는 걸까요? 첫째, 중앙은행 시스템입니다. 1913년 12월 23일 크리스마스 휴가로 의원 대부분이 자리를 비운 사이 연방준비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1910년 조지아주 제킬 아일랜드에서 비밀리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섬에 모인 사람들은 넬슨 올드리치 상원의원, JP 모건의 대리인, 내셔널 시티 은행의 프랭크 벤덜립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기차역에서 가명을 사용했고
섬에서도 이름 대신 첫째, 둘째로 서로를 불렀습니다. 일주일간의 비밀 회동 끝에 탄생한 연방준비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정부 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민간 은행들의 컨소시엄입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달러를 발행하고 금리를 조정하며 은행 규제를 담당합니다. 더 놀라운 건 연방준비제도가 외부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어느 은행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공개하기까지 3년이 걸렸고 그것도 법원 명령으로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비밀 모임과 싱크탱크입니다. 빌더버그 그룹은 1954년부터 매년 120명에서 150명의 엘리트를 초대합니다. 회의 내용은 일체 보도되지 않으며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1991년 회의에 참석한 빌 클린턴은 이듬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2008년 회의에 참석한 바락 오바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니 블레어, 앙겔라 메르켈도 빌더버그 참석 후 정상에 올랐습니다. 외교협회 CFR은 미국 외교정책의 두뇌 집단입니다. 거의 모든 국무장관, CIA 국장,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회원입니다. 삼각위원회는 1973년 데이비드 록펠러가 창설했고 지미 카터를 비롯한 많은 고위 관료들이 출신입니다. 셋째, 재단을 통한 우회 지배입니다. 록펠러 재단의 1910년 플렉스너 보고서는 미국 의과대학의 절반을 폐쇄하게 만들었고 약물 중심 의학을 확립했습니다. 록펠러는 제약 산업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죠. 카네기 재단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의 강제불임 시술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했고 나치 독일의 인종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넷째, 언론 통제입니다. 6개 거대 미디어 기업이 미국 언론의 90%를 통제합니다. 이들의 주요 주주를 추적하면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자산 운용사들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인 역사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44년 연합국 44개국 대표들이 뉴햄프셔주 브레튼우즈에 모였습니다. 브레튼우즈 협정으로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었습니다. 각국 통화는 달러에 고정되고 달러는 금에 고정되었습니다. 1971년 닉슨 대통령이 금 퇴환을 중단했습니다. 달러는 순수한 신용화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화폐였죠. 그런데도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1974년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비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거래한다는 협정을 맺었습니다. 대신 미국은 사우디 왕가의 안보를 보장했습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시스템입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려면 달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에 도전한 지도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00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석유 대금을 유로로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고 정권 교체 후 이라크 석유 거래는 즉시 달러로 환원되었습니다. 2009년 리비아의 카다피는 금 디나르를 제안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석유를 금 기반 화폐로 거래하자는 계획이었죠. 2011년 나토가 리비아를 공습했고 카다피는 살해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 국가에는 독재, 인권 문제 등 다른 요인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패턴은 눈에 띕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는 4조 5천억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7천억 달러가 은행 구제금융에 투입되었습니다. 놀라운 건 구제금융을 받은 은행 CEO들이 그 해에도 수억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감옥에 간 은행가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슬란드만이 유일하게 책임자들을 감옥에 보냈고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앙은행들은 또다시 엄청난 돈을 찍어냈습니다. 미국만 5조 달러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경제는 봉쇄되고 실업률은 치솟았는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억만장자들의 재산은 2조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대의 통제 메커니즘도 살펴보겠습니다. 스위프트 시스템은 국제금융거래의 메시징 네트워크입니다. 거의 모든 국제 송금이 스위프트를 거칩니다. 2012년 이란이 스위프트에서 차단되자 이란 경제는 마비되었습니다. 달러와 스위프트를 통제하는 것은 국제무역의 수도꼭지를 쥔 것과 같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운영 중입니다. CBDC는 편리하지만 완전한 금융 감시도 가능하게 합니다. 2022년 캐나다 트럭 운전사 시위 때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 WEF의 클라우스 슈밥은 2020년 그레이트 리셋을 제안했습니다. 2030년이 되면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행복할 것이다. 이 비전 영상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회의론적 시각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워털루 일화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연방준비제도도 순수한 민간 기구는 아닙니다. 이사회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수익금은 재무부에 납부됩니다. 경제학자들은 세계 경제가 소수 집단이 완벽하게 통제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고 지적합니다. 중국의 부상, 테크 거물들의 등장, 암호화폐의 도전, 이런 변화들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빌더버그 참석자는 거기서 세계 지배 계획 같은 건 없다. 단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현안을 논의하는 포럼일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현실은 아마 양극단 사이 어딘가일 겁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의 집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통제는 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권력의 집중 그 자체입니다. 상위 1%가 세계부의 절반 이상을 소유합니다. 8명의 억만장자가 하위 50% 인구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통계입니다. 이 모든 게 음모일 필요는 없습니다. 구조적 문제일 수 있죠. 자본주의의 논리상 부는 집중되고 부는 권력을 낳으며 권력은 더 많은 부를 만드는 순환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에 접근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권력 감시가 필요합니다. 경제적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합니다. 13가문 음모론. 그것이 문자 그대로의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던지는 질문은 중요합니다. 누가 진짜 권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는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설계되었는가?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을. 로마도 몽골도 대영 제국도 사라졌습니다. 오늘의 지배 구조도 언젠가는 바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맹목적인 믿음도 냉소적인 체념도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의식, 비판적 사고,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